지금 불과 5년 사이에 26배, 30배가 됐으면 거품인 거잖아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리얼아이 박감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저희 박은정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오르는 것 같고 또 일부 지역은 여전히 내려가는 것 같고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박 감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현재 시장은 좀 멈춰 있고 소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소강된 상태가 작년에 내내 지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하고 그 전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까다로워지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줄어들고 또 가격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돈을 조달할 방법이 적어지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의 모습이었고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그게 극심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에서는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이 1000건 정도 안에는 또 뭐 LH나 SH에서 공공 매입한 거래 건수까지 포함된 건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예 거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시장이에요. 네. 그런 시장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대출을 완화해 주면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 마진 금리를 줄여서 금리를 좀 낮게 적용해 줘라, 상생 금융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끌어가다 보니까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뭐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사람들이 산다고 하니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역시 집값은 오르는구나.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수요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장의 돈이 이제 말라가는 시장에서 정책 자금을 풀어주고 일부 수요를 끌어낼 수는 있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시장에 돈이 없는 거죠. 당장 뭐 추석 지나고 50년 모기지에 대해서 은행권을 탓하면서 사실 대출을 많이 막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이제 1주택자나 고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금융이 막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되는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거래가 이제 소강 상태로 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거래량은 이 정도를 유지할지 혹은 더 위축될지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정도가 가장 극심했던 게 작년의 모습이고, 작년의 모습이 이제 장기간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변수는 이제 가격이 급속도로 조정이 되면 실수요자 위주로의 거래가 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금액이 얼만큼 조정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평가사님이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 이런 거를 판단하신 어떤 기준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시장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내가 정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 외에도 엄청난 이익, 내가 소득으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집을 사면 모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은 계속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뭐 이 동네에 살다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들만 하는 수요만 남은 그런 정도가 돼야지 좀 안정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시기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장이 돼야 안정기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시기를 우리 겪었어요. 언제죠? 2012, 13년 이 정도. 12, 13년. 네. 그때는 뭐 하우스 푸어 문제뿐만 아니고 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가 돼야 주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좀 이런 안정기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경기가 얼어붙고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꽤나 장기화되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시장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지금처럼 낮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수요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이제 거래량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겠죠. 아, 네. 언젠가? 네, 언젠가 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라 불리는 PF 대출 문제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PF 부실 문제를 보면 여전히 연체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고 제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평가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뭐 언제 정도 좀 지속될지 혹은 수습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위기로 증폭이 될지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지금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결국은 그동안 돈을 쉽게 쓸 수 있었던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많이 벌여놓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구조를 통해서 은행권이든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려준 상황인데 이 호황이 계속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이자 내가 이만큼 먹고 회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장이 된 거잖아요. 당장 이 사업이 현실화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또는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이 PF가 성공적으로 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런 여력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시장에 이들이 내놓는 물건을 기꺼이 사줄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해결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이유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화랑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랑이었잖아요. 지금도 빌려놓은 돈이 너무 많고 그 빌려놓은 돈을 기초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갚을 능력은 지금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줄여가야 된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결국은 이미 손실은 발생을 했는데 이 손실에 대한 부담 부분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뭐 PF 사업을 벌였는데 내가 비싸게 땅을 매입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나중에 비싸게 팔 거라고 기대해서 짰지만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땅을 비싸게 산 사람이 손실을 보고 좀 낮은 가격에 땅을 다시 매입해서 자금 여력에 있는 사람이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손실이 일정 부분 시행자 측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금융기관 또한 이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믿고 빌려줬지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금융기관이 흡수해야 됨으로써 이제 일부를 또 손실을 이제 확정 짓고 또 가게 같은 경우도 과도한 레버리지로 집을 샀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낮더라도 지금의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청산해 가지고 정리하는 자기의 손실을 입더라도 이런 어떤 손실의 확정이 지나가고 나야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지금 제2금융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들 중에서 감당이 안 되는 데는 미국처럼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은행이 몇 개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손실을 감당할 수 없고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파산이 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제 거품이 꺼지고 어떤 빚이 정리되고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절차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망했다는 얘기 안 들리잖아요. 아, 네. 근데 한국은행 총재 이제 최근 발언을 보면 10% 정도는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밑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소극적인 거죠. PF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50조 플러스 알파나 뭐 온갖 자금 투여를 했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전체 PF 3,600개 사업장 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해당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그러면 나머지를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규모와 어떤 돈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럼 평가사님 보시기에는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돈 풀기를 좀 멈춰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2의 IMF를 맞을 수 있다 경고를 좀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PF 부실 상황을 돈 풀기가 아닌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망하게 할 기업은 망하게 하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법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진작에 됐어야 됐고 사실은 디레버리징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레버리징을 하는 그러니까 돈 풀기를 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손실 부분보다 더 큰 손실이 이미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감기가 걸려서 항생제 먹고 나을 정도면은 약을 투여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약으로 처방될 부분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이미 늦었는데 늦은 시기에서 더 늦춰놓은 상태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정부가 더 큰 피해자나 어떤 더 큰 피해 금액을 만들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일 수 있게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죠. 막기 위해서 자금을 투여를 해서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인식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연명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거고 난 그 안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수술이라는 게 수술해서 좋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수술해서 환자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좀 없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1.5% 기준금리에서 1.75로 올렸을 때였거든요. 18년도 말에 0.25밖에 안 올렸는데 그때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사실은 가격도 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때도 이제 부담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했으면 좀 다행이었을 건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2030 세대거든요. 2030 세대가 능력이 제 말은 과열됐던 시장의 손실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결국에는 가격이 좀 조정되고 난 후에 2030 세대가 들어오게끔 정책을 해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2030이 지금 거품이 이만큼 끼어 있는데 더 뛰어들면서 거품을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으면 했겠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연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의 위기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또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연장이 아니라 가계 측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은행이시니까 은행에서 개별 차주들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에 대해서 일부는 상환을 좀 하게끔 하고 그 부채 자체를 좀 줄이는 노력,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여전히 어떤 PF 부실 문제를 계속 폭탄 돌리기 형태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 PF 부실도 마찬가지고 가계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벌려놨고 내가 그걸 실적이나 어떤 그런 성과를 통해서 이제 승진도 그렇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죠. 뭐. 개혁이 필요하다. 네. 평가사님 보시기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될까요? 개개인별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를 할 거니까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고 앞으로의 상황,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용의 이제 축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 조정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좀 신중하고 조금 자기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이 지금이 적기다. 뭐 지금 내가 무리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 흔들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내가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실수요자분 위주로 해가지고 언제 집을 사야 되냐 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타이밍은 이게 물건을 내가 사서 나중에 이제 리셀할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집을 사는 건데 당연히 리셀을 할 걸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렇지만 리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서 나중에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럼 이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연끌 하시는 분들이 소득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3억 정도 빌리는 경우, 5억 정도 빌리는 경우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3억, 5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고 내가 이걸 리셀을 하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리셀하지 않아도 이 3억을 감당할 수 있다. 이 5억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이라는 건 본인 기준에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의 빚을 냈을 때는 사도 되고 아니면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거 플러스 내가 리셀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 사야죠. 과연 지금 집값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보통은 소득 대비해서 11배 정도가 OECD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점 때 30배 가까이 갔다가 26배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26배인가요? 네. PR이? 아파트 기준? 서울 아파트 기준? 네. 근데 우리나라도 11배인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그게 2013년. 2013년도? 네. 그때 가장 낮은 거였나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과 이런 게 강한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투자 비율도 뭐 4대 6 정도 되고 비금융에 투자하는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서 11배까지 떨어지진 않더라도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26배, 30배가 됐으면 거품인 거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30배 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고 내가 리셀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 가격도 조정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해라. 그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조정장이고 조정을 더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고금리 기조가 여전히 조금 지속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어떤 심리 상태가 있으실까요? 기본 전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5억을 빌리든 3억을 빌리든 이 돈을 벌어서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감당하는 게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 기간만 내가 감당을 하면 나중에 이걸 다 상쇄할 만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책 모기지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감 자체가 금리가 낮았을 때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모기지를 빌렸을 때는 갚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하는 금액이 절대 금액에서 이자 포션보다 이제 월급이 좀 더 들어가잖아요. 50년 모기지로 하면 기간이 늘어나니까 원금이 나눠지니까 더 조금 부담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이자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한 달에 부담하는 게 예전에 250이었으면 이 정책 자금을 활용하면 240인 거예요. 지금 잠깐 부동산 시장이 뭐 꺾이는 거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 또 과거에 고점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절대 금액을 내가 2, 3년 이상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좀 조정됐을 때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거죠. 네. 우상향을 할 거니까 이제 미리 좀 사놓자 조정이 됐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담감도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영끌 혹은 비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혹시 해주실 만한 조언 좀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2030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많이 뛰어들었고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손실을 확정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제 30년, 40년, 50년 모기지를 활용해서 이 집을 샀는데 이 빚을 내가 소득 기간 동안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기대가 꺼지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좀 넘길 수 있는,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과거 연끌하신 분들, 제가 이제 연끌을 1차, 2차, 3차 거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소득이 또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올라가는 게 감당이 안 돼서 뭐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활이 지금 당장 2, 3년은 해낼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이걸 5년, 10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자녀가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시기, 생애 주기상 그렇게 40, 50대만큼 돈이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빠듯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럼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좀 거품이다라는 말씀을 좀 서두에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서울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신 건가요? 기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격 상승의 폭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최근 뭐 19년부터 해가지고 22년까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풀린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사실은 그만큼이 다 가계부채로 쌓여 있는 상태고 그 가계부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감당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채 규모가 GDP 대비해서 이제 105% 정도 돼요. 이제 보통 GDP 대비 80% 정도 수준의 가계부채가 적정한 수준이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 정도는 일단 여전히 조정이 돼야 되는 좀 거잖아요. 있다, 빚이 더 있다. 네. 네. 그럼 그 빚이 집값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집값이 조정이 돼야 되겠죠.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상적인 집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집값은 누구나 원하는 집을 거의 뭐 거저 들어가시피 할 정도의 가격이면 좋겠죠. 그게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 경제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국민 소득 대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10년, 20년 뭐 열심히 일을 하면 집 마련할 수 있는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대감을 고려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 이 정도가 이제 적정한 집값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정기에는 뭐 서울에 집 마련하는데 평균 7.8년 이 정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퍼 기준 해가지고 지금 15배에서 서울은 뭐 2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PIL 기준이 지금 굉장히 높다 이거죠? 네네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과거만큼 뭐 떨어지진 않더라도 언저리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정상적인 집값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소득 대비 그리고 전체 GDP 대비 가계 수준이 여전히 조금 경기를 위축시킬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품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좀 확 와닿게 좀 개별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마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13년도, 2015년도에 9평이 4, 5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최고점 뭐 한 17억, 18억까지 찍었다가 구축일 때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장에서 뭐 13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5억으로 올라간 상황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시장 가격이라는 측면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왜냐하면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다시 지금 13억 정도 하는 수준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한 7, 8년 기간 동안 그럼 2배가 오를 만큼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올랐나를 생각을 해보면 소득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지만 소득의 상승률 대비해서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현격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소득 상승을 고려하고 과거 가격 기준을 고려했을 때는 뭐 지금 5억이 12, 13억이 아니라 한 뭐 7억 이 정도 수준? 그 정도는 가야 된다. 그 정도는 가야 되겠죠. 네네. 네. 여전히 조금 높은 가격대 이런 아파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 한
뭐 7, 8년 전보다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고점에 15억에 사주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전반적인 시장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 가격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5억에 팔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15억에 사주는 사람이 그 한 명에 그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아파트를 다 15억에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시장에서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소진되고 나면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뭐 35억, 뭐 40억 찍었다 이런 것들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지방에 있는 부자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어서 가격이 찍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장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이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면 집값이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 고사를 지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당연성은 아니고 네. 이제 어떤 논리의 구조상 네, 이제 네.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수요가 네. 그 가격을 뒷받침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오해하실까 봐. 그럼 일단은 어떤 가치에 대한 감정 평가사님의 의견을 좀 이제 들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주로 이제 채널에서도 주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착각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실거래가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이제 거래가 없어진 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던 게 어느 지역이 실거래가 신고가를 찍었다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많이 되면서 정말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의 거래 특성상 굉장히 은밀하고 개별적이고 이게 시장을 대표하는 가격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는 금액인데 그것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얼마에 팔렸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집값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건의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거래 말고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가가 생겨나요. 생겨나는데 그러면 그 효과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지지하는 효과가 생겨나거든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잠재적인 매도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나는 이제 5억에 샀는데 우리 집값이 10억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부자가 됐다. 또 힘들고 하니까 정리하고 좀 다른 데로 가볼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15억에 팔린 거래가 찍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10억은 너무 낮은 금액이었구나. 그냥 홀딩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더 물건을 안 내놓겠죠. 좀 더 내가 버티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을 이제 가두는 효과를 발생을 시켜요. 또 하나는 아파트는 표준화되다 보니까 많이 찍히면 이제 그 가격이 결국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두 건이 찍히면 그게 어떤 시장의 판단 지표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공급 물량이 일반적인 분양 물량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한 15,000채 정도 매년 더 공급이 많이 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분양을 할 때 거래가 많지 않은데도 이제 높은 금액이 찍힌 거래가 있고 시장이 지금 뜨겁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 가격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거보다 낮게 하면 무조건 로또인 거예요. 그러면 분양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분양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거래가 실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네네. 허위 거래 이제 신고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 자체가 계약의 완결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 계약서에 얼마에 내가 거래를 했다라고 쓰면 신고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법률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 형사처벌 이제 대상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도 과태료가 3천만 원 뭐 이 정도 징역도 있고, 지금은. 이런 문제점을 계속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된 거지 이 뜨거웠던 시장에는 사실은 이런 규제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거래를 종결 안 하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올해 계약을 하고 한 3년 후까지 끌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은 찍히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이게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끌어놓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혔다
뭐 신고가가 찍혔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전폭적으로 그 말만 믿고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의심을 갖고 어떤 참고 자료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소득 플러스 미래의 소득까지 모두 다 쏟아붓는 결정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실거래 가격이 찍히더라도 현재 가격이 아닐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네.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좀 바탕으로 두고서 이제 계약서를 좀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좀 보면 이 가치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실물이기 때문에 집을 이제 구매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그 지역에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나 어떤 중개업소에서 소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당장 집을 살 게 아니더라도 뭐 언젠간 난 집을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뭐 연락처 남겨놓고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조정되는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봐도 어떤 추이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포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부동산 몇 개 뿌려놓고 하면 이제 연락이 계속 와요. 그럼 처음에는 항상 이 물건이 최고다, 이게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유가 있는 입장이라면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런 물건 외에도 또 조정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추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도 호가가 이제 실질적인, 시간을 두고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네. 좀 여유를 갖고 좀 사라. 네. 조정장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이게 상승장에서는 기다리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야겠다는 마음이 조급한 거죠. 당장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사실은 여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모든 물건을 어떤 협상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거는 급한 입장에서 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 아파트에 참여하신 또 젊은 분들은 순진하게 이 불안한 마음에 많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개업소의 특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물건을 중개하는 게 업이고 그로 인해서 피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거래가 성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호가를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되니까 이 매수하려는 입장한테는 이 집 곧 나간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기준을 좀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또 어디에 거주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경험했던 지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시야를 사실은 이제 그런 정말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나중에 이익까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려면 여기에 국한돼서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고 어디가 이익이 더 있을 수 있을 건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조건에 사실은 주거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야를 좀 좁게 보는.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에 대한 착각이라고 좀 이런 부분, 똘똘한 한 채가 없다, 이런 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똘똘한 한 채는 어디죠? 뭐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네. 뭐 강남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대규모 신축 뭐 이 정도의 현재 아파트들 선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변동이 되는 시점에서 모든 수요가 사라지더라도 여기만은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 이런 게 이제 똘똘한 한 채고, 나중에 환가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시장에서 이걸 나중에 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지역이 똘똘한 한 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강남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강남의 아파트는 사실은 굉장히 희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희소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예전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남 개발을 하면서 저층의 아파트, 뭐 연탄 보일러 떼고 뭐 이런 아파트로 막 개발이 됐던 거잖아요.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입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개발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부담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부를 확보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사업을 완결 지으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들이 이제 잠실이나 강남의 일부 아파트들은 고층의 아파트로 새로 지어지면서 그런 게 이제 가격을 선도하게 됐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중층의 재건축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옛날보다 훨씬 많이 생겨난 거예요. 똘똘한 한 채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예전에 5층짜리 아파트가 20층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좋은 입지의 입지, 신축 아파트가 똘똘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똘똘한 게 상대적으로 똘똘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마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를 배후지로 두고 도심을 배후지로 두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과거에 아파트가 없었다가 거기도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도 똘똘한 한 채가 생겨났죠.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똘똘한 한 채가 희귀했다면 지금은 부동산의 화랑을 타고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로 정말 많은 똘똘한 한 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가 당연히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될 수 있죠. 근데 가격을 그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 금전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호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선호하는 만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거는 뭐 치솟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재가 너무 많이 생겨난 시장인데 이 시장을 수요하는 사람은 가게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대체재 지역들이 많이 생기니까 강남은 더 이상 똘똘한 한 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똘똘한 한 채지만 그 말하는 것처럼 기존의 가격 수준을 모두 다 유지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똘똘한 한 채가 10채였으면 10채가 100억 가고 1000억 가고 뭘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1000채가 생겨났어요.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가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간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강남 불패에 대해서 또 더 자세하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더 이상 강남 불패는 없다. 조정장에선. 근데 최근에 다시 뒤돌아서 보면 여태까지 강남만큼 덜 떨어진 지역이 없었고 또 V자 반등을 한 유일한 희소한 그런 지역 중에 이제 강남이 좀 뽑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역시 강남이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다시 바뀌는 것 같아요. 강남 불패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시장에서 가장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락의 폭도 절대적인 금액도 클 수밖에 없고 상승을 하게 돼도 가장 먼저 신호가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더 확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거든요. 전국에서 강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여러 다양한 투자 대상들이 있는데 그런 자산가들이 강남 부동산을 좀 선호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강남의 집값이 많이 조정이 돼서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왔어요. 내가 물건을 사는데 그러면 강남을 살까요? 아니면 다른 데를 살까요? 올라타는 말에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낮은 그렇죠. 가격에 다른 걸 살 거냐.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할 거고 그게 부동산은 결국은 리셀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물건이거든요. 집이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이걸 사서 자식을 주더라도 강남 아파트를 주겠어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예,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주는 사람이 생겨나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강남 반등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버블이 꺼질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강남은 안 빠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모든 지역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예전에 이제 버블 세븐 지역에도 강남, 서초, 송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격에 맞는 상승이 있었으면 그만큼 조정의 폭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강남 불패는 아니다. 그러니까. 강남 불패는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이길 때는 이길 수 있겠지만 패하는 거는 강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어느 상황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 뭐 아파트 7, 8억씩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절대 수준은 그런데 네.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짜 다른데 30% 떨어질 때 뭐 10% 내외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방 안정성,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 경직성이 있게 실거래가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소득 수준과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인 금액으로 그만큼 조정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금액대로 계속 들어와 줄 수 있느냐. 근데 그 수요는 굉장히 적은 거죠.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떨어지는 폭 자체는 과거에도 경기 침체를 겪을 때도 집값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만큼 최종적인 자산이고 보유하면서 특별히 유지할 수 있으면 사실은 매각하지 않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가성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조금 떨어진 금액에 다 거래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강남의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1차, 2차 유찰이 돼도 아직 낙찰이 안 되는 형태. 말한 것처럼 조금 떨어진 금액에 실거래가가 찍혀서 누가 구매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공개된 시장에 나왔을 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강남만 많이 안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강남불패라는 거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전히 강남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음마아파트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2003년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됐는데 20년 넘게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서 이제 조합 설립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참 오래 걸리게 됐는데 이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거는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합의를 끌어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지금 현행 규제대로 한도 내에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일정 부분 개별적으로 각출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질 것인지 지금 아파트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하이엔드 형태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당장 내는 부담금을 줄이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중에 시장에서 엄청 비싸게 팔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이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다툼이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이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그래요. 이게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어떤 기대의 프리미엄을 생각을 해서 더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되는 부담금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원주민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이 너무 오래되고 거기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시라도 빨리 재건축이 되길 원하고 이러면 뜻을 모으기가 쉽겠죠. 그걸 반대 아닌가요? 원주민이 다 떠나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해야 이제 사업이 시작이 잘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그만큼 가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도 그 부담을 충분히 감내해내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빨리 가겠죠. 투자자의 마인드니까. 근데 원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돈을 부담할 수 없어. 뭐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게 적거나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뭐 암아파트 이제선 신고가 이런 신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집값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향후 좀 전망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적인 기축 아파트랑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된다라는 개념보다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갖게 돼서 팔아서 어떤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정말 투자의 상품이 바로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이 사업이 빠그러질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점에 그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최종적인 지점까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형태인데 부담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사업이 진척이 돼야지만 알수 있는 가능한 거니까. 거니까요. 네. 그래도 뭐 대충 어떤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격이 펼쳐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괜찮잖아요.
지금이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플러스 알파를 해도 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격에 사는 건데, 최종적인 분담 시점에 뭐 내가 예상했던 게 한 3억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억, 7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부담하고 나서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훨씬 낮아야지 조합원으로서 참여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건축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질 아파트가 얼마 정도 갈 거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기축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근데 과연 이게 끌어낼 수 있는 사업성의 한계가 있을 거고, 일반 분양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세대수가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규제 하에서. 그러면 그 금액을 상쇄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인 부담이거든요. 일반 분양가가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줄여지고 하는 건데, 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 재건축 단지에서 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하겠다, 뭐 가시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대비해서 기존의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가치 산정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조금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현재 실제 가격에 대한 어떤 가치는 아직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좀 했습니다. 도시공학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보시기 어떻게 강남 지역이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뭐 대체할 만한 도시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저 강 아래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남권에서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강남이 이렇게 선호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인프라 부분이거든요. 도로도 강북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넓게 깔아놓고 시설들을 집중시켜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사실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기존 인프라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어떤 돈의 가치로 이제 환원이 된 거겠죠? 그 돈의 가치로 환원이 됐는데, 기존 인프라를 깐 거는 전체 공공에 의해서 깔린 거고, 그러니까 공공의 재원이 어떤 사적으로 토지 사유화되는 소유자에게 게 이제 가는 형태가 지금 네. 심각해진 게 지금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대체할 만한 지역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개발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이제 다른 지역들도 개발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축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부여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강남은 지금 뭐 개발의 여지가 있나요? 더 추가적인 땅이 없죠. 도시개발에서 재건축이 여전히 좀 답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형태의 방법이 좀 존재할까요? 도심을 다시 건축을 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에는 이미 사람들이 여기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이상에는 다시 개발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만 놓고 봤을 네, 때 서울만 놓고 추가적인 보면.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재건축이 되면 이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거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수원이나 뭐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실제 아파트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드문 형태인 거예요. 전체적인 도시를 놓고 보면 구도심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신도심을 만드는 게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대부분 신도심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어요. 결국은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도심 개발의 방법이 없는 거죠. 새로운 어떤 공급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정부가 갖고 있었던 유휴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공급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택한 거죠. 나머지는 결국은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참여시킴으로써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 개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미 누군가 다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서울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희귀성 때문에 재건축이 다 좋다는 건 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여전히 가격 하방 안정성도 있고, 정말 사업이 잘 진척이 됐을 때는 자본 이익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몸테크를 좀 이제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박 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정말 몸테크를 반대하는 왜냐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테크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세입자를 두고 하는 형태로 매입을 하시는 게 낫죠. 투자의 대상이면. 매매 가격은 높은데 전세가는
가격이 낮죠.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투자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테크를 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계를 줄여주는 역할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통합개발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신속통합 개발로 이제 계획을 좀 빨리 인허가를 좀 단축시켜주고 있죠. 그 인허가는 빨리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인허가를 신청하려면 의견이 모아져야 돼요. 근데 이 의견이 모아지는 건 결국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척된 그 사업 시행 인가 부분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몸테크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원구 뭐 이런 데에 뭐 30년 정도 연한된 아파트들 들어가서 가격대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런 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면 나중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저는 이제 좀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예전에 재건축이 많이 됐던 저층 아파트랑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미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다 잡아먹은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새로 지어도 그걸 엄청나게 초과해서 짓기에는 어려운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부담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정책적으로 그럼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상품 자체가 거주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빽빽한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여러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엄청 길어지는데 내 세대에 과연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내가 정말 장기간 가져가겠다 생각하고 인테리어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생활의 불편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는 이제 구축에도 살아보고 신축에도 살아보고 보면 뭐 주차 문제 뭐 예를 들면 뭐 한 엘리베이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게 나중에 내가 또 추가적인 어떤 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또 신축 공급이 되고 있고 이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나면 그 버티는 것보다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대단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메니티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영장, 뭐 골프장, 심지어는 전용 식당까지 그래서 정말 신축들을 다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필연적으로 이런 어메니티를 좀 향유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현재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하실까요? 당연히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관리비 다 포함되죠. 개포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 커뮤니티를 다 활용하는데 수영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근데 내 경제력으로 다 누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꼭대기에 수영장 있고 뭐 이런 아파트들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근데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줄 수 있는 아파트냐는 거죠. 물론 있겠죠. 근데 모든 그 입주민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주의 형태가 다양한 거고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모두가 하이엔드를 원한다. 그래서 하이엔드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 시장에 잘 팔릴 수가 있고 선도 아파트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투입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초창기의 비용은 이 조합원들이 내야지 되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원하니까 이제 분양가 상승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그 집을 정말 다 그렇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저는 퀘스천 마크. 그럼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좀 바뀌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군요. 혹시 평가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집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실까요? 하락을 하더라도 환가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수요가 내가 많은? 빠져나가더라도 채워줄 수 있는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지역. 가성비도 있으면서 입지도 좋고 어느 정도 어메니티가 있는 이런 집들이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도 여전히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무주택자분들뿐만 아니고 실수요자분들인데 이제 갈아타기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지금 이 시점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야 된다면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에서 새로 갈아탄 부분이 상쇄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갈아타기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갈아타기를 하든 신규 진입을 하든 제일 좋은 거는 불황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불황기에 진입을 하면 좋은 이유는 뭐죠? 가격이 저렴해서? 매수자가 현저한 우위를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매수 시장에서 사야 된다. 네, 현격한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사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초였었나요? 아니요. 올 초가 매수자. 올 초는 아직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조금 내려갈 일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솔직 담백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